My name is Christopher John. I'm a senior researcher at 우공이산 Foreign Language Institute. 안녕하십니까? 우공이산 외국어 연구소 책임연구원 크리스토퍼 존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연구소가 이뤄놓은 그간의 연구 성과와 제가 현지에서 영어를 익혔던 경험을 종합해서 시험 성적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말하기 영어가 쉽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설명 전에 잠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미국 LA에서 살았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원어민과 똑같이 영어를 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었습니다. 1980년도에 이민을 갔는데 당시 제 손에는 그 흔한 참고서 하나 없었습니다. 고작 알파벳만 알았던 저에게 미국 선생님이 마치 엄마가 아기에게 말을 가르치듯이 영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또 친구들과 놀 때도 또 함께 프로젝트를 할 때도 온통 영어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원어민들과 부대끼면서 영어를 배운 것이죠. 이렇게 1년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영어가 들리기 시작했고 2년 정도 돼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거의 문제가 없게 되고 그리고 3년쯤 되니까 내가 미국인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어가 크게 늘더군요. 여러분, 시험이 끝나자마자 영접하게 되는 영어가 아니라 미국인과 술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진짜 영어를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험 점수 높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야 당연히 미국에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갈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야 당연히 미국에 가서 하는 것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전 사고, 단어장 만들고, 문법책 사고, 그리고 학원 다니면 되는 걸까요? 이미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데 그걸 다시 하는 건 현명한 행동이 아니겠죠?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저처럼 영어를 잘 하려면 미국인처럼 영어를 읽는다는 것의 실체가 뭔지 또 미국인처럼 영어를 듣는다, 말한다, 쓴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뭘 말하는지 그 실체부터 정확히 알고 그에 따른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처럼 영어를 한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영어를 읽고 듣고 말하고 같은 방식으로 영어를 쓴다는 겁니다. 자, 제가 들려줄 영어 문장을 듣고 뭐라고 말하는지 맞춰보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It's important to consider absent-mindedness or poor eyesight of your friend before thinking that he's ignoring you. 미국인은 이 문장을 순식간에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알아듣지 못하신 분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같은 문장을 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읽고 해석해 보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해석이 금방 되셨나요? 이 문장을 해석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여러분은 읽는 즉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10초 만에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난감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어 문장을 여러분께 똑같은 방식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맞춰보세요. 그 배우는 대장에 생긴 암과 싸우면서도 연기 지도에 여념이 없었다. 역사는 그를 참 스승이자 진정한 배우로 칭송할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당연히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듣는 즉시 곧바로 이해했을 겁니다. 고작 7초 들었는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방금 한 말을 읽어보십시오. 이번에도 들려드린 시간과 동일하게 7초만 드리겠습니다. 자, 읽음과 동시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심으로 영어를 미국인처럼 하고 싶다면 하다못해 시험 점수라도 높게 받고 싶다면 여기서 여러분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국어를 읽고 듣는 것처럼 또 미국인이 읽고 듣는 것처럼 순식간에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한국어는 되는데 영어는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여러분이 저처럼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어떻게 영어를 읽는지 또 어떻게 영어를 듣는지 어떻게 영어를 말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읽는다는 것은 어떤 두뇌 작용일까요? 어떻게든 해석만 되면 그것을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읽는다는 것은 첫째, 앞에서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둘째, 속도가 1분당 200단어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한국어 문장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읽는 즉시 곧바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1분당 200단어의 속도로 빠르게 이해가 된 겁니다. 또 저는 이 문장을 읽는데 한국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과는 달리 읽음과 동시에 이해가 끝나기 때문에 1분당 200단어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독해와 읽기는 같은 말입니다. 독해란 읽어서 이해한다는 뜻인데 읽는 행위 자체가 이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독해와 읽기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국어 시간에는 읽기라는 말을 쓰는데 반해 유독 영어 시간에는 독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는 여러분이 한국어는 순차적으로 쭉 읽고 이해하는 데 반해 영어는 암호를 해독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한국어 읽기와는 뭔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읽기라는 말보다는 독해라는 말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듣는다는 것의 실체가 뭔지도 알아볼까요? 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앞에서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둘째, 속도가 1분당 200단어 정도로 빨라야 합니다. 물론 저는 한국어든 영어든 귀로 듣는 것과 동시에 빠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듣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상대가 말을 하고 나면 귓전에서 이렇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귀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이 까맣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허둥지둥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은 또 다음 문장을 이렇게 정신없이 쏟아냅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지나간 말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장들이 이렇게 빠르게 들려오면 결국 듣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독해 위주의 교육 때문에 영어가 안 된다고도 하는데 이미 설명드렸듯이 단 한 번도 정상적인 독해를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독해 위주 교육 때문에 영어가 안 된 것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인처럼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한국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있는데 영어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되도록 공부를 해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또 무턱대고 원어민 교사를 찾고 영영사전을 사고 유명 입시학원을 찾고 문법책을 하나 더 사고 그래야 할까요? 아니죠. 그러기 전에 안 되는 이유를 알아내야죠. 그 원인을 알아내면 그것이 바로 영어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 그 이유와 원인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어는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가 잘 되는 이유를 찾아내면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저나 원어민들이 영어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를 밝혀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어 문장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읽고 읽는 동시에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좀 전에 한국어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그 배우는 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배우는 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연기자를 뜻하는 명사 배우에 주격조사 는이 붙는 것이라고 바로바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연기자라는 뜻의 배우라고 맞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공부하다라는 뜻의 동사 배우다로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은 이 배우는 이라는 말이 곧바로 이해가 되지 못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단어인 이 대장으로 곧장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인 여러분은 이것을 공부하다라는 뜻의 배우는 이 아니라 연기자라는 뜻의 배우라고 보는 즉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 다음 단어인 대장으로 금방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또 대장은 이렇게 무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대장이 있는가 하면 큰 창자라는 뜻의 대장, 그리고 기록장부라는 뜻의 대장이 있습니다만 오직 큰 창자라는 대장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체 없이 다음 단어로 곧장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암이라는 단어도 이 암의 다른 동음이어인 암자라는 뜻의 암이나 바위라는 뜻의 암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오로지 악성종양이라는 뜻의 암이라고만 생각나기 때문에 멈칫거리지 않고 다음 단어인 싸우더로 옮겨가게 됩니다. 즉 여러분은 이런 여러 단어가 나올 때 각각의 뜻을 단 하나의 뜻으로 순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읽음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는 이와 같은 능력, 즉 눈에 보이는 단어 단어마다 순간적으로 각각의 뜻을 단 하나의 뜻으로 특정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처럼 순간적으로 들려갔다가 사라져버리는 말은 물론 지문에 있는 글을 읽는 것마저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영어 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읽기를 하는 것이라면 7, 8초 안에 이렇게 앞에서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읽고
읽음과 동시에 해석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30초 이상 1분도 쉽게 보내고 맙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t's important. 그것이 중요하다. To consider. 헤아려 보는 것이. 네,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Absent-mindedness. 결석한 정신상태? 결석한 정신상태라. 뭔가 좀 이상합니다. Poor eyesight. 가난한 시력? 갈수록 난감하죠.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일단 정리해봅니다. 가난한 시력이나 결석한 정신상태를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쯤 되면 한국어처럼 빠르게 읽는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즉시 그 단어의 뜻이 여러 뜻이 아닌 단 하나의 뜻으로 이해가 돼야 다음 단어로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영어 문장에서는 absent-mindedness 그리고 poor eyesight 부분에서 그 뜻이 이상하게 다가오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어쩔 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Of your friend, 너의 친구의 before thinking that 이하를 생각하기 전에 he is ignoring you. 그가 너를 무시한다. 어찌어찌 끝까지 가긴 했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는 어떤 구조의 문장인지는 파악이 됐는데 중간에 해결이 안 된 이 두 개의 표현이 여전히 태클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어 어순으로 나열을 해봅니다. 그가 너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 친구의 가난한 시력이나 결석한 정신 상태를 헤아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역시 이상합니다. 시력이 가난하다. 정신 상태가 결석을 했다. 여러분은 absent를 결석하다라는 뜻으로 또 poor은 가난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을 했는데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늘 강조하시는 유추해석이나 의역이라는 것을 해봅니다. 아, 시력이 가난하다는 말은 시력 상태가 안 좋다라는 말로 의역을 해보고 정신 상태가 결석했다라는 것은 정신이 멍하게 나간 상태를 말한 것인가 보다라고 의역을 해서 이렇게 최종 정리를 해봅니다. 그렇게 짜 맞춰본 결과 그가 너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 친구의 나쁜 시력이나 멍한 정신 상태를 헤아려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물론 끝내 해결을 못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고요.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령 해석이 됐다 해도 직역했다가 다시 의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땐 늘 시간에 쫓기게 되고 더구나 순간적으로 들려왔다가 곧바로 사라져버리는 듣기 시험 시간에는 이미 들은 부분을 되짚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손을 놔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에 쓰인 absent나 poor은 영어의 여러 동음이유 중 하나입니다. 즉 absent는 결석하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결여된이라는 뜻으로도 또 멍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또 poor도 가난하다는 뜻으로 불우하다는 뜻으로 건강이 나쁘다는 뜻으로 서툴고 어설프다는 뜻으로 또 형편없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absent나 poor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absent를 보는 즉시 멍한이라는 뜻으로 생각이 나지 않고 결석한이라는 뜻을 먼저 생각한 후에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접근한 다음에 멍한이라고 최종 해석을 합니다. 또 poor도 보는 즉시 건강이 나쁘다는 의미로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야 되는데 가난하다라는 의미부터 생각이 나면서 또 의역을 해서 시력이 나쁘다라고 최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는 즉시 absent가 여러 뜻으로 쓰이는 동음 이역은 어떻건 여러 뜻 중에서 오로지 멍한이라는 뜻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날 뿐 다른 뜻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장 다음 단어인 mindedness로 옮겨가서 멍한 정신상태라고 순식간에 이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poor도 보는 즉시 여러 뜻 중에서 오직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뜻만 순간적으로 생각이 날 뿐 poor의 다른 뜻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헷갈리지 않고 다음 단어로 곧장 넘어갈 수가 있고 빠르게 전체 문장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absent나 poor의 뜻을 단 하나의 정확한 뜻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또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데 비해서 저나 원어민은 순간적으로 딱 하나의 정확한 뜻으로 특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빠르게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absent-mindedness에서 absent가 결석한이다 뭐다 하는 뜻이 아니라 오로지 멍한이라는 뜻으로 읽혀졌거나 poor eyesight에서도 poor이 가난하다 뭐다 하는 다른 뜻이 아니라 오로지 상태가 나쁜이라는 뜻이 떠올랐다면 유추 해석이다 뭐다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단숨에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끝났을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fai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의 뜻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한이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fair이라는 단어도 당연히 동음이어입니다. 즉 fair이 공평한, 맑게 갠, 박람회, 올바른, 상당한, 아름다운이라는 여러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글꼴과 발음만 같을 뿐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로서 공평한이라는 fair이 있고 맑게 갠이라는 fair, 박람회라는 fair, 올바른이라는 fair, 상당한이라는 fair, 또 아름다움이라는 fair이 있는 겁니다. 혹시 이들 fair이 같은 어원에서 분할되기로 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어떤 뜻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어떤 뜻으로 분할됐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면 결국 이들은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air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우선 공평한이 생각날지 모르지만 저나 원어민은 이 문장에서는 맑게 갠이라는 뜻만, 이 문장에서는 박람회라는 뜻만, 또 여기서는 상당한이라는 뜻만,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아름다운이라는 뜻만 생각이 날 뿐 다른 뜻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또 떠올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저는 하나의 단어가 아무리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보는 순간에 있어서는 오직 단 하나의 뜻만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들 각각의 문장에 나온 각각의 fair를 정확하게 단 하나의 뜻으로 특정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문장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지 않고 곧장 문장의 가장 앞에서 읽기 시작해서 문장의 끝으로 순차적으로 빠르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워야 할 fair의 뜻을 공부할 때도 이렇게 갑갑한데 이렇게 더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토익 시험 때는 머리가 더욱 지끈지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어를 읽는 그 방식 그대로 영어를 읽기 위해서는 예컨대 이 fair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그 뜻이 몇 개가 됐건 이렇게 딱 하나만의 뜻으로 순식간에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일한 하나의 뜻만 생각나도록 공부하는 것과 그와 반대로 이렇게 먼저 fair은 이런저러한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 이 다음에 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학습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읽음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해석이 이루어지는데 이롭겠습니까? 자, 이쯤에서 직역과 의역이라는 것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어 해석을 할 때는 의례 직역을 한 다음에 다시 의역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언어든 의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를 읽을 때 직역한 후에 의역을 합니까? 말하자면 우리 할머니께서는 평생을 고생만 하다 가셨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여기서 가다는 죽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go라는 뜻의 가다를 기본 뜻으로 정해놓고 die라는 뜻으로 의역을 하느냐 말입니다. 또 서다라는 한국어는 몸을 세우다, 칼날이 서다, 아기가 서다, 기계가 서다 등과 같은 많은 뜻으로 쓰이는데 예컨대 갑자기 기계가 선 것은 정비 불량 때문이었다라는 문장에서 우선 몸을 곧게 세우다라는 것을 기본 뜻으로 정해놓고 작동이 멈추다라는 뜻으로 의역을 하느냐 말입니다. 또 제가 영어책을 읽을 때 의역해서 읽을까요? 저는 영어를 읽는 순간 곧장 이해가 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순간적으로 파악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의역이라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단계로 넘어갈 필요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한국어는 의역 없이 직역으로 끝내면서도 마치 영어라는 언어는 의역을 하는 것이 본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래 영어라는 언어가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습한 방식으로는 의역 없이 직역만으로 해석을 끝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어는 직역 후 의역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어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도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찾아서 그대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영어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한국어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전개될 단어와 문법 구조가 뭘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컨대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이 이렇게 말을 걸어왔다고 합시다. 수박 찰나 먹게 과도 좀 주실래요? 이 외국인은 잘라를 찰나라고 말했고 과도를 콰도라고 잘못 발음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외국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듣기라는 것은 발음으로만 구별되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언어 경험이 통합적으로 반영돼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에 있는 수박이라는 단어가 자르다, 먹다, 과도, 둥글다, 달다, 빨갛다 등 이와 같은 단어들과 짝을 이루어 사용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발음이 좀 틀리게 들려도 이 수박 뒤에 들려올 단어가 무엇인지 순간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어 단어가 수십만 개가 있어도 이 수박 뒤에 좌절, 굴뚝, 승진, 연탄, 우산 이런 단어가 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즉, 이 수박이라는 단어와 어울려 쓰이는 단어가 고작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올 단어도 쉽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문장에서 첫 마디인 수박만이 아니라 이렇게 수박 잘라 먹기까지 들려온다면 이렇게 수박이라는 단어 하나만 들려왔을 때보다 그 뒤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단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더욱 급격히 줄어버리기 때문에 문장의 끝으로 갈수록 뒤따라올 단어가 더욱 쉽게 예상됩니다. 이상에서의 설명을 정리하면 여러분이 한국어를 읽고 듣는 데 있어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읽는 즉시 모든 단어의 뜻을 하나하나 단일한 뜻으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속도가 1분당 200단어 이상으로 순식간에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직역후 의역을 하는 식의 이상하고 불필요한 행동 없이 직역만으로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뒤따라올 단어가 어떤 것일지 그리고 어떤 문법적 구조로 전개될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은 바로 한국어는 어휘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데 반해서 영어는 어휘력이 전혀 길러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발음 관련 책이나 문법 이론서 같은 것이 아니라 어휘, 즉 단어를 제대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어 어휘력을 완성하는 것이 영어 정복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휘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휘력이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단어를 잘 아는 겁니다. 아, 영어 단어 많이 외웠다고요? 그래서 잘 아신다고요? 글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어 단어를 잘 알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익숙한 fine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단어의 뜻은 뭘까요? 자, fine의 뜻은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만 수능시험 범위에 나올 만한 것만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e은 좋은, 훌륭한, 날씨가 맑은, 가느다란, 고급의, 정교한, 벌금. 네, 이런 식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fine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휘력이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fine의 여러 뜻, take의 여러 뜻, spring의 여러 뜻, go의 여러 뜻, sound의 여러 뜻을 외우고 있다고 해도 그 뜻만 외운 것이라면 그것은 그 단어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휘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제게 형성되어 있는 영어 어휘력 또는 여러분에게 형성되어 있는 한국어 어휘력이란 어떤 단어에 대한 뜻만이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주변 단어와 짝을 이뤄서 어울려 사용되고 또 주변 단어와 어울려 사용될 때 서로 어떤 순서로 문장에서 놓이고 한국어의 경우에는 조사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전치사와 같은 문법적인 역할을 담당해주는 기능어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 등의 그 단어에 내재된 쓰임 정보까지를 모두 익혀둔 상태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단어에 대한 어휘력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 한국어 문장에서 대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대장의 다른 뜻인 무리의 우두머리나 기록장구라는 뜻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오로지 큰 창자라는 뜻의 대장으로만 읽혀지고 암이라는 단어나 싸우다라는 단어가 뒤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읽을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은 한국어의 각 단어를 익혀둘 때 그 뜻만이 아니라 그 단어와 어울려서 등장하는 짝을 이루는 어휘가 무엇인지 어떤 어순으로 놓이는지까지를 패키지로 익혀뒀기 때문에 한국어는 잘 듣고 잘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어에 있어서는 이 fine의 여러 뜻을 몽땅 외웠다고 해도 여러분의 눈앞에 이 fine이 나타났을 때 그 여러 뜻 중에서 그 문장에 쓰인 단 하나의 유일한 뜻으로 순간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외울 때 맨 처음 알게 된 뜻인 좋은이나 훌륭한이라는 뜻만 생각이 난다거나 이 fine 뒤에 뒤따라올 단어가 어떤 단어일지를 예상할 수 없다면 아쉽지만 여러분에게는 fine에 대한 어휘력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보시다시피 좋은이라는 fine과 가는이라는 fine은 그리고 벌금이라는 fine은 주변의 짝을 이뤄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들 fine은 글꼴과 발음을 공유하는 동음이유일 뿐 서로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주변의 짝을 이루는 단어들도 당연히 다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저처럼 영어를 잘 할 수 있으려면 단어의 뜻만을 외워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된 어휘력을 길러야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 단어의 뜻은 물론이고 그 단어가 어떤 단어와 짝을 이뤄서 동반되는지 어떤 어순으로 놓이는지 전치사와 같은 기능어의 도움은 어떻게 받는지와 같은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문법 정보까지를 모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이 영어 어휘력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영어로 말이 된다면 여러분의 두뇌의 어휘력이 정상적으로 형성된 것을 뜻하지만
만약 영어 단어를 외국어로서가 아니라 마치 외래어처럼 쓰고 있다면 제 아무리 많은 단어를 외웠다고 자부해도 그것은 정체불명의 그 어떤 것일 뿐 결코 영어 어휘력이 아닌 겁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영어 어휘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가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어휘력을 길러놓으면 여러분도 저처럼 영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영어 어휘력은 어떻게 하면 길러질까요? 우리 한국어도 앞에서 본 영어 absent, poor, spring, sound, fair, fine 등과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단어들이 글꼴과 발음만 같을 뿐 서로 별개의 단어인 동음이어로 쓰입니다. 그 예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본 동사라 불리는 단어들부터 몇 개만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다라는 동사입니다. 서다라는 동사입니다. 쓰다라는 동사입니다. 들다라는 동사입니다. 지다라는 동사입니다. 이외에도 잘 아시다시피 가다, 되다, 보다, 놓다, 받다, 오다, 먹다, 놀다, 오르다 등등 이렇게 기본 동사를 대략 뽑아봐도 100개 정도는 금방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글꼴과 발음을 공유하는 동음이어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는 이런 단어들이 문장에서 보여질 때 여러 뜻이 아닌 단 하나의 뜻으로 정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뒤따라올 단어가 무엇일지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어 어휘력은 어떻게 길러졌을까요? 그 원리는 여러분이 한국어를 익혔던 어렸을 때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식처럼 한꺼번에 모아놓고 묶어서 외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했기에 한국어 어휘력이 아주 잘 길러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각각의 단어들을 그 단어들이 실제로 쓰여지는 각각의 상황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익혔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한국어 타다도 매우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데 이 단어에 대한 어휘력이 어떻게 길러졌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잘 익혀서 사용하고 있는 타다의 뜻은 크게 구분해도 30개 정도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30개의 뜻을 모두 잘 알고 있고 매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30개의 타다에 대한 어휘력이 여러분에게 잘 길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타다를 어떻게 익혔을까요? 하나의 단어에 여러 뜻이 있는 것으로 취급해서 이런 식으로 몽땅 묶어서 외웠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잘 아시죠? 자, 여러분들께 이들 타다가 익혀지고 이 각각의 타다에 대한 어휘력이 두뇌에 자리 잡게 된 과정을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승차하다라는 타다는 여러분이 유치원 다닐 때 노랑버스를 타면서 배웠을 겁니다. 민수야, 버스 타고 유치원 가자 이렇게요. 또 연소하다라는 타다는 친구와 놀다가 배웠을 것 같네요. 민수야, 우리 쥐불놀이 하자. 싫어, 옷 타면 어떡해? 또 가루를 섞다라는 타다는 엄마와 아빠의 대화를 통해서 배웠겠네요. 여보, 민수 분유 좀 타주세요. 또 연주하다라는 타다는 TV 드라마를 보면서 배웠을 수도 있었겠고요. 대감, 황진이의 가야금 타는 솜씨는 단연 조선 최고입니다. 물론 명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대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무리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대장이라는 단어는 친구들과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배웠을 겁니다. 야, 왜 맨날 너만 대장하는 거야? 또 큰 창자를 뜻하는 대장은 엄마가 요구르트를 사주실 때 하신 말씀으로 배웠지 않았을까요? 민수야, 유산균 음료를 마시면 대장이 튼튼해진단다. 그리고 기록장부를 뜻하는 대장은 아빠를 따라서 시청이나 구청에 들렸을 때 배웠을 수 있었겠네요. 수고하십니다. 토지 대장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말이죠. 대장이라는 여러 뜻을 몽땅 묶어서 외우지 않았음이 명백하죠. 즉, 이 대장은 아침에 놀이터에서 익혔다면 이 대장은 점심때 부엌에서 익혔고 또 이 대장은 어느 날 늦은 오후에 구청에서 익혔을 겁니다. 결국 각각 별개의 시간에 또 별개의 장소에서 따로따로 이들 대장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휘력이 길러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어휘력은 또 어떻게 길러졌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저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여러분이 한국어 어휘력을 쌓는 방법 그대로 동일하게 익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영어 어휘력을 기르는 방법도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어휘력이 길러졌던 그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미국인 아이가 fair이라는 단어의 여러 뜻을 알게 된 과정을 살펴봅시다. fair은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뜻이 6개 정도고 토익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총 11개 정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미국인들은 이들 뜻을 모두 잘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익혔기 때문일까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어 타다나 대장을 익힐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익힌 겁니다. 물론 제가 이민을 가서 익힌 방법도 당연히 이 방식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평한이라는 뜻을 가진 fair은 흙놀이를 하다가 친구의 불만 섞인 말을 듣고 배웠을 수 있겠네요. Give me a fair chance too. 내게도 공평한 기회를 줘. 또 박람회라는 뜻의 fair은 아빠와의 대화를 통해서 배웠지 않았을까요? Timmy, let's go to the science fair this weekend. 티미야, 이번 주말에 과학 박람회 가자. 상당한이라는 fair은 장난감 가게에서 엄마에게 구슬을 사달라고 조르면서 배웠을 수 있겠네요. You already have a fair amount of marbles at home. 너는 이미 상당한 양의 구슬이 집에 있잖니? 이렇게요. 당연히 이 영어 단어들도 각각 별개의 시간과 별개의 장소에서 따로따로 익혀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ine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익혀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이번엔 그릇가게 주인을 예를 들어볼까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자 말을 걸어봅니다. It looks like a fine day today. 날씨가 화창할 것 같군요. 기껏 기분 좋게 시작하려는데 손님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더니 못마땅하다는 투로 말합니다. This teacup has a fine crack in it. 찻잔에 실금이 갔네요. 그러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기분이 몹시 상해 있는데 이제는 경찰이 찾아와서는 무허가 점포라면서 대뜸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분을 참지 못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So how much do I have to dig out for the fine? 대체 벌금을 얼마를 내란 말이요? 이 짧은 대화에서는 서로 다른 뜻의 fine이 3개 사용됐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화창한이라는 뜻의 fine과 가느다란이라는 fine과 벌금이라는 fine, 이렇게 3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수정아, 너 우리 영화반에 들어올래? 정말 좋아. 어제도 영화를 봤는데 너 공룡이 바위 들어서 던지는 거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그건 그렇고 너 그거 썼는데 얼마나 들었냐? 이런 대화에서 들다라는 서로 다른 뜻의 단어가 이렇게 3개가 사용되었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이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이나 이들 3개의 들다를 같은 단어로 생각한다거나 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단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fine에 대한 어휘력이 이미 잘 형성되어 있는 저 미국인에게 이들 fine은 어떻게 익혀진 걸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각각의 fine을 여러분처럼 한꺼번에 달달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어느 화창한 날 친구와 날씨를 화제 삼으면서 이 화창한이라는 fine을 자연스럽게 익혔을 수 있겠죠. 또 가느다란이라는 fine은 도형을 그리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선을 가늘게 그리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 배웠을 수도 있고요. 또 벌금이라는 fine은 아빠가 과속운전을 해서 집에 과태료 딱지가 날라온 날 배웠을 수도 있겠고요. 물론 성인이 돼서 미국에 이민을 가도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영어 어휘력이 생기는 겁니다. 즉 여기 스틱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글꼴이 같건 다르건 어원의 출발이 같건 다르건 현재에 있어 쓰임이 다르면 이들은 모두 별개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저 서로 별개의 단어로 취급해서 익히면 그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미국 현지에 가서 이 스틱이라는 단어를 익히게 될 때 결국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각각의 환경에서 익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이러한 과정으로 스틱이라는 단어의 어휘력이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demonstrator 이렇게 별개로 취급되어 분산된 상태로 익혔으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book도 이렇게 별개로 취급되어 분산된 상태로 익혀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즉 영어 어휘력도 한국어 어휘력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배우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저처럼 미국에 이민을 가서 영어를 배우든 결국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달리한 각각의 불규칙적 상황에서 인간의 두뇌에 쉽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은 이 단어들을 무턱대고 한꺼번에 몽땅 묶어서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뜻인데 같은 단어로 생각해라 라는 논리에 맞지 않는 명제를 일방적으로 주입해 넣으려고 하니까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일부러 원리에 맞지 않게 공부를 함으로써 스스로 영어 포기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잘 읽고,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쓰고 싶다면 제가 이민을 가서 미국인들 사이에서 영어를 배웠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여러분이 한국어 어휘력을 길렀던 방법, 그리고 제가 영어 어휘력을 길렀던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선배들로부터
이미 실패한 방법으로 낙인 찍힌 그간의 방법들은 과감히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인간에게 영어 어휘력이 길러지게 되는 필연적인 원리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어휘력을 기르십시오.